안녕하세요. 좋은 월요일입니다. 너무도 바쁜 월요일이었네요. 여러분은 잘 보내셨나요? 그럴 일은 없겠다. 그러게 내가 말 실수를 했네. 죄송합니다. 뭐야? 그럼 된 거지 뭐. 그럼 됐지요. 오늘 너무 추웠어. 이번 주 그냥 하루 종일 춥다던데 걱정이에요. 여러분 목도리, 마스크, 장갑 다 하고 다니세요. 추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나머지를 읽어볼 건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타루의 인생사가 나왔습니다. 타루의 인생사는 굉장히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삶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뭔가를 의식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뒷 이야기는 어떻게 나올지 오늘 4부 다 읽어드릴게요. 노래 틀고 만약 소리가 이상하면 말해주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타루는 한쪽 다리를 흔들어 테라스를 가볍게 쳤다. 의사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몸을 약간 일으키더니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럼요. 공감의 길이지요.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2번 울렸다. 조금 전만 해도 희미하게 들리던 고함 소리가 시 경계선에 있는 돌산 근처로 모여들고 있었다. 동시에 무슨 포파름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등대불이 2번 깜빡거리는 것이 리우의 눈에 띄었다. 산들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 같더니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에 소금 냄새가 실려왔다. 낭떠러지에 부딪히는 파도에서 나던 은밀한 숨소리가 이제 뚜렷이 들려왔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되는지를 알아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타루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신을 믿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예요. 어느 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이 없어도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고함 소리가 들려왔던 쪽에서 갑자기 큰 불빛이 솟아올랐고 어렴풋한 함성이 바람을 거슬러 2사람에까지 들려왔다. 불빛은 곧 약해졌고 멀리 테라스 끝에 불그스름한 색깔만 남았다. 바람이 그치자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뚜렷이 들려왔고 곧 이어 총성과 군중의 함성이 들려왔다. 타루가 일어서서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인생은 생각대로 안 된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의 출입문에서 또 싸움이 났군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리우가 말했다. 타루는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희생자는 더 생길 거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죠.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는 성자들보다는 패배자들에게 더 연대의식이 느껴져요. 영웅주의라든가 신성함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야심이 적을 뿐이죠. 리우는 타루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렴풋한 빛에 쓸쓸하면서도 진지한 그의 얼굴이 비쳐 보였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리우의 피부에 닿는 바람이 미지근하게 느껴졌다. 타루는 몸을 움직이며 물었다. 우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아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죠. 리우가 말했다. 해수욕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성자에게도 그 쾌락은 허용되지 않을까요? 리우는 미소를 지었다. 통행증을 보여주면 방파제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페이스트 속에서만 사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물론 인간이라면 희생자들을 위해 싸워야죠. 하지만 뭔가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투쟁은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럼요. 자, 갑시다. 리우가 말했다. 잠시 후 자동차는 항구의 철제 근처에 멈춰 섰다. 달이 떠 있었다. 우윳빛 하늘이 도처에 희미한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 뒤로 도시가 층을 이루며 늘어서 있었다. 도시에서 후덥지근하고 병든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바다 쪽으로 가도록 부추겼다. 신분증을 보여주자 보초는 상당히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검문소를 통과한 후 큰 통들로 덮인 평지를 지나 방파제 쪽으로 지나갔다. 포도주 냄새와 생선 냄새가 풍겨왔다. 방파제에 조금 못 미쳤을 때 요오드 냄새와 해초 냄새를 통해 바다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파도 소리도 들려왔다. 바다는 커다란 돌무더기들로 이루어진 방파제 아래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블록 위로 기어가자 벨벳처럼 두껍고 동물처럼 유연하고 매끄러운 바다가 나타났다. 그들은 바다를 향해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다는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곤 했다. 바다의 고요한 호흡을 따라 기름을 바른 것 같은 반사광이 수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들 앞에 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바위의 울퉁불퉁한 감촉을 느끼자 이상한 행복감이 리우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타루에게로 고개를 돌리자 친구의 침착하면서도 심각한 얼굴에서 똑같은 행복감을 엿볼 수 있었다. 그 행복감은 어느 것도, 심지어 살인행위조차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옷을 벗었다. 리우가 먼저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차갑던 물이 다시 떠올랐을 때에는 미지근하게 느껴졌다. 몇 번 평영을 해보고 리우는 그날의 저녁 바다가 여러 달 동안 축적해온 열을 대지로부터 전달받아 가을 바다의 따뜻한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헤엄을 쳤다. 발을 저을 때마다 뒤에 거품이 생기고
두 팔을 따라 흐른 물이 다리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무겁게 풍덩하는 소리에 타루가 뛰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리우는 배영 자세로 누운 채 움직이지 않고 달과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길게 숨을 쉬었다. 조용하고 고독한 어둠 속에서 물장구 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점점 더 뚜렷이 들려왔다. 타루가 가까이 왔고 곧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리우는 몸을 바로 하고 친구와 나란히 같은 속도로 헤엄쳤다. 타루가 리우보다 더 힘차게 헤엄쳐서 리우도 속력을 내야 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멀리 떠나 마침내 도시와 페스트에서 해방된 상태로 몇 분 동안 단둘이서 같은 리듬, 같은 힘으로 나아갔다. 리우가 먼저 멈추었다. 도중에 한순간 얼음처럼 싸늘한 물결을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천천히 헤엄쳐 돌아왔다. 바다에서 채찍을 맞은 듯 놀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둘러 헤엄쳤다. 다시 옷을 입고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들의 심정은 똑같아서 그날 밤의 추억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멀리 페스트의 보초가 보일 무렵 리우는 타루도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금 전까지 페스트가 자기들을 잊고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또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다.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페스트는 그 누구도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12월 내내 페스트는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타올랐고 화장터의 가마에 불을 지폈으며 빈손으로 헤매는 유령 같은 사람들로 수용소를 가득 채웠다. 페스트는 그칠 줄 모르고 불규칙적이지만 끈기 있게 전진하고 있었다. 당국은 날씨가 추워지면 병의 기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된 첫 겨울 추위에도 페스트는 기승을 부렸다.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듯이 시민들은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다. 의사의 경우 잠시 누렸던 평화와 우정의 순간을 다시 맛볼 수 있으리라는 기약도 없었다. 병원이 또 하나 생겨서 이제 그가 마주하는 사람이라곤 환자밖에 없었다. 이 단계에서 리우가 주목한 것은 페스트는 점점 폐렴형으로 변해가는 반면 환자들은 어느 정도 의사에게 협조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초기에 보였던 허탈감이나 광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좀 더 올바른 생각을 해나가는 것 같았고 자기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스스로 알아서 요구했다. 줄곧 마실 것을 달라고 했고 모두 따뜻한 것을 원했다. 의사로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환자가 협조적인 경우 혼자라는 느낌은 덜했다.
12월 말쯤 리우는 아직도 수용소에 있는 예심 판사 오통 씨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격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당국이 입소 날짜를 찾을 수 없다며 수용소에서 계속 억류해 놓고 있으니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전 수용소에서 나온 그의 아내가 도청에 항의했더니 불친절하게 대하며 도청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리우가 랑베르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며칠 후 오통 씨가 퇴소했다. 실제로 착오가 있어서 리우도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다. 오통 씨는 여인 몸으로 힘없이 손을 들더니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는 그가 뭔가 달라졌다고만 생각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판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판사님?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잔뜩 밀려 있을 텐데요. 리우가 물었다. 글쎄요.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검사가 대답했다. 맞아요. 좀 쉬셔야죠. 그게 아닙니다. 다시 수용소로 돌아갈까 합니다. 리우는 깜짝 놀랐다. 이제 막 나오셨잖아요. 제가 잘못 말한 모양이군요. 수용소 행정실에 자원봉사 자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사는 둥근 눈을 약간 굴리며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바로 잡으려고 애썼다. 그러면 나도 좀 바빠질 거고요.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만 그 녀석과 헤어졌다는 사실도 덜 느끼겠지요. 리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딱딱하고 밋밋한 두 눈에 갑자기 부드러운 기운이 감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더 흐려지더니 금속처럼 맑았던 빛이 사라졌다. 물론이죠. 리우가 말했다. 원하시면 제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실제로 이를 처리해 주었다. 패스트에 휩쓸린 도시의 생활은 크리스마스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타루는 어디에서나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랑베르는 리우에게 두 명의 젊은 보초 덕분에 불법이긴 하지만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털어놓았다. 드물긴 하지만 아내의 편지도 받았다. 그는 리우에게도 그렇게 해보라고 권했고 리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러 달 만에 편지를 써보니 무척 힘이 들었다. 아예 잊어버린 말도 있었다. 편지를 붙였지만 답장을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코타르에 대해 말하자면 그의 삶은 순조로웠고 몇 가지 자잘한 암거래를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그랑으로 말하면 크리스마스 기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크리스마스는 복음서의 축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에서의 명절과도 같았다. 텅 비고 불 꺼진 가게들, 진열장에 놓인 모형 초콜릿이나 빈 상자들, 침울한 승객들을 태운 전차들, 과거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전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함께했던 그 축제도 지금은 일부 특권층이 때가 잔뜩 낀 상점의 뒷방에서 거금을 들여 마련한 고독하고 수치스러운 몇 건의 축하연을 위한 자리에 불과했다. 성당은 감사 기도보다는 탄식으로 가득 찼다. 얼어붙은 음울한 시내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놀았다. 인간의 고통만큼 오래되었지만 젊은 날의 희망만큼 새로운 선물을 가득 싣고 찾아오는 과거의 신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늙고 아주 음울한 희망, 죽지도 못하게 하는 희망, 삶에 대한 단순한 고집에 불과한 희망을 위한 자리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 전날 그랑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리우가 불안한 마음에 새벽 일찍 그의 집에 가보았지만 그는 집에도 없었다. 리우는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11시경 랑베르가 병원에 와서 그랑이 초췌한 얼굴로 거리를 헤매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고 리우에게 알려주었다. 리우와 타루는 차를 타고 그를 찾아 나섰다. 정오인데도 날은 얼어붙은 듯 싸늘했다. 리우는 차에서 내려 그랑이 어느 상점 진열창 바로 앞에 거의 달라붙어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진열장은 나무를 대충 아무렇게나 깎아 만든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늙은 시청 직원의 얼굴에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랑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알고 있었고 자기도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리우의 마음도 흔들렸다. 이 불행한 사내가 크리스마스 선물 가게 앞에서 약혼했던 일, 그리고 잔이 그랑에게 기대면서 기쁘다고 말했던 것을 리우 또한 기억하고 있었다. 미칠 듯한 그랑의 가슴 속에 머나먼 세월 깊은 속으로부터 자네 목소리가 새롭게 되살아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그랑이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리우는 알고 있었다. 리우 역시 그랑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는 이 세계는 죽은 세계와 마찬가지며 사람에게는 감옥과 노동과 용기에 지친 나머지 한 인간의 얼굴과 경탄스러울 만큼 애정어린 마음을 요구하는 때가 오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랑은 리우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돌려 진열창에 등을 기댄 채 리우가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 선생님. 그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리우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슬픔은 리우 자신의 슬픔이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고통 앞에서 느끼게 되는 거대한 분노 때문에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그래요, 그랑. 그가 말했다. 그녀에게 편지 쓸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알 수 있도록. 그녀가 후회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리우는 강제로 그랑을 붙잡고 걸어갔다. 그랑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면서도 거듭더듬 말을 이었다.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어요.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두고 싶기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침착해 보이겠지만 단지 정상이 되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사지를 떨고 눈에는 광기를 비치면서 그의 걸음은 멈췄다. 리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타는 듯 뜨거웠다. 돌아가야죠. 그러나 그랑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몇 걸음 달려가 멈춰서서는 두 팔을 벌리고 앞뒤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돌다가 차디찬 도보 위에 쓰러졌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돌다가 얼굴은 계속 흐르는 눈물로 지저분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선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리우는 그 노인을 두 팔로 안아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침대에 누워서도 그랑은 숨이 막힌 듯 호흡이 거칠었다. 폐가 감염되어 있었다. 리우는 생각에 잠겼다. 그랑에게는 가족도 없다. 병원에 보낸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랑을 돌봐줄 사람은 타르와 자기밖에 없을 것이다. 그랑은 베개에 머리를 푹 파묻고 누워 있었다. 안색이 파리하고 눈에서는 광채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타루가 개짝 부스러기로 약하게 지펴놓은 벽난로 불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몸이 안 좋아요. 그가 말했다. 말을 할 때마다 폐 깊은 곳에서 불길이 타오르듯 타다닥 하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리우는 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오르더니 미소와 함께 애정 같은 것이 드러났다. 그가 힘겹게 눈을 깜빡거렸다. 만약 내가 살아나면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고는 곧 탈진 상태에 빠져들었다. 몇 시간 후 리우와 타루가 다시 와보니 그랑은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병이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리우는 덜컥 겁이 났다. 병이 그의 몸을 불태우는 듯 했다. 그러나 환자의 정신은 한결 또렷해진 것 같았다. 곧 그는 낯설게 들리는 공허한 목소리로 서랍에 넣어둔 원고를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타루가 종이 뭉치를 전해주자 보지도 않고 꼭 껴안았다가 의사에게 내밀면서 읽어달라는 몸짓을 했다. 50여 페이지 남짓한 두껍지 않은 원고였다. 리우는 그 종이를 뒤적여보고 수없이 다시 베끼고 고치고 가필하거나 삭제한 동일한 문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5월 말을 탄 여인, 숲의 오솔길 같은 말들이 여러 방식으로 끝없이 비교되고 배열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설명도 붙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엄청나게 길고 약간 변형한 문장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직 잉크도 선명하게 사랑하는 나의 잔, 오늘은 크리스마스요 라는 문장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위에는 앞의 문장들이 최종적으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읽어주세요. 그랑이 말했다. 그래서 리우는 읽어 내려갔다. 5월 어느 화창한 아침에 날씬한 여인 한 명이 굉장한 밤색 암마를 타고 꽃이 남발한 숲의 호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것인가요? 열에 듣던 목소리로 노인이 말했다. 리우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나도 알아요. 화창한?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아요. 리우는 이불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놔두세요, 선생님. 이제 시간이 없을 거예요. 가슴이 힘겹게 부풀어 오르더니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태워버리세요.
의사는 망설였다. 그랑이 다시 한번 되풀이에 말했다. 그 어조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리우는 거의 꺼져가던 불길 속에 그 종이들을 던지고 말았다. 한순간 방이 밝아지면서 잠시나마 온기가 느껴졌다. 리우가 한자에게 돌아와 보니 그랑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거의 벽에 닿을 정도였다. 타루는 그런 광경과는 상관없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혈청 주사를 놓은 다음 리우는 타루에게 그랑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타루가 남겠다고 자청했고 의사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랑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리우는 밤새도록 시달렸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 그랑은 침대에 앉아 타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열은 떨어졌고 전반적인 세약 증세만 보일 뿐이었다. 아, 선생님! 시청 직원이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고 보세요. 기다려봅시다. 리우가 타루에게 말했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그랑은 살아났다고 봐도 무방했다. 리우는 그랑이 살아난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절망적인 상태라 판단하여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리우가 격리시킨 환자 한 명 거의 같은 시기에 절망적인 상태라 판단하여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리우가 격리시킨 여자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처녀는 완전히 홍수 상태였고 페스트의 증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열이 떨어져 있었다. 의사는 그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침나절에 있는 일시적 완화 현상이 또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경험상 그는 그것을 나쁜 징조로 여기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낮이 되어도 열이 올라가지 않았다. 열은 저녁에 겨우 몇 보 올라갔고 이튿날 아침에 보니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처녀는 기운이 없긴 했지만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호흡하고 있었다. 리우는 타루에게 그녀가 살아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주에 리우의 관할 구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4건이나 있었다. 같은 주 주말에 늙은 회수병 환자가 무척 흥분한 상태로 리우와 타루를 맞이했다. 됐어. 그놈들이 다시 나와. 그가 말했다. 누가요? 쥐 말이야, 쥐. 근데 지난 4월 이후로 죽은 쥐는 한 마리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타루가 리우에게 물었다. 노인은 손을 비비고 있었다. 그놈들이 뛰어다니는 걸 봐야 한다니까. 기분이 정말 좋군. 노인은 살아있는 쥐 2마리가 거리로 난 문을 통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이웃 사람들도 집에 쥐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석가래 위에서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몇 달 만에 다시 들려왔다. 리우는 매주 초에 발표되는 통계 수치를 기다렸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었다.
드디어 4부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끝나서 기쁘네요. 이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으니 아마 백신이 통한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생긴 걸까요? 그건 남은 5부에서 나올 것 같으니 앞으로도 계속 읽어드리는 패스트 들으러 와주시고요. 유튜브에도 매일 라이브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러 오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